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쁘신 가운데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3.1절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뿌린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도 먼저 쭉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봤는데 이 3.1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일제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제 어둠의 시대가 된 거죠. 암흑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정말 처절한 참혹의 시대였는데 이 어둠과 참혹의 시대를 뚫고 나오는 자그마한 촛불의 시작이 사실은 뭐였냐면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이었죠. 그렇죠. 그 정신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뭐가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 있냐면 3.1 운동에 기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 이제 건국 논쟁을 하면서 우리의 그 독립 항쟁의 운동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늘 3.1 운동의 3.1절의 105주년 기념사를 쭉 보면 저는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가장 기본 컨셉이 뭐냐면 이념의 논쟁으로 가고 역사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념과 역사 논쟁의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자유주의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큰 세계사적 흐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920세기 초의 역사는 뭐였냐면 제국주의의 침탈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에 불의에 항거하는 건 뭐냐면 민족주의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고 그러한 영향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해서 일제 제국주의와 항거했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자유주의의 뿌리가 두고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얘기한 헌법 전문이라든가 세계사적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기미독립 선언에 자유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동양 대로 동양 평화라는 게 안중근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상인데 그러면 그 안중근 의사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이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분들을 기리고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독립운동 역사까지 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철거한다라는 것이 이 정권의 모습 그대로 하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한 말씀만 예전에 제가 윤석열 정권 이런 모습을 보고 윤봉길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부 출사 생불안이에요. 독립운동 20대 초반에 나가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갔는데 생불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중근의 동양 평화 사상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견리사의 견유수명, 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그러한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미독립 선언에 사실 일본의 양심에 좀 호소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1920년 1월에 사실상 안창호 선생이 이제 독립전쟁 원년이다. 1920년은 선포를 하고 더 이상의 대화 타협은 없다. 그리고 나서 무장투쟁 선언을 하고
말씀해주신 봉오동, 그렇죠. 선살리 이런 전투가 진행이 됐던 거고 거기에 바로 주역이 홍범도 장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가 막 섞여 있으면서 사실상 최근에 그 누굽니까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진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승만 때 있었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북진 통일론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승만의 부활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또 제가 좀 설명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지금 건국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뭔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북진통일론을 얘기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면서 1900 정전 협정이 일어나잖아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의 의미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거였냐면 북진 통일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작전 지휘권을 가져가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봤을 때. 또다시 전쟁. 또다시 이제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이승만 대통령이 취했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기 국민의 민심이 이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강다리 폭파하고 넘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이미지에게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국이 한미 의사 합의록을 만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 지휘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작전 지휘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추후에 작전 통제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작전 통제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못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면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제가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근데 하여간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맥락은 이제 그동안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나왔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남북이 공이 기리는 기념일 3.1절과 8.15 해방 이 두 가지 광복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이 기리는 그 기념일이고 사실은 민족과 화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은 또 여전히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 그거는 이제 3.1절과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는 게 3.1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암흑의 시대, 정말 고통의 시대, 우리의 참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민족이 독립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만천하에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고 광복절은 뭐냐면 빛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그 빛광자를 쓴단 말이에요. 빛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3.1절과 광복절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퇴행정 역사관이고 어느 나라 역사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것은 오후 3시에 저희가 이제 전 독립기념관장인 이준식 관장 오셔서 관련된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사실 그 줄다리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상당히 그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중구 성동구 을 그러니까 중성동 을인데 원래 획정위 안에는 종로와 중구를 합치고 그리고 성동 가부를 나누는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게 원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 분할을 안 한다는 기본이었어요. 아, 자치구 분할은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성동구 안에 몇 개 동을 다른 구에 떼준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안이 그렇다고 하면 중구와 종로구를 합치는 합구로 가고 성동구를 가불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성동구가 인구가 한 28만 정도 돼요. 28만 28만 정도. 그리고 이제 종로가 한 14만, 중구가 한 12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 중구를 합해하면 26만 정도 되는 거고 그 성동구를 가불로 나누면 한 14만이 안 되는 14만씩 나누는 14만씩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로라는 상징성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구 성동구 을인데 중구 성동 갑은 중구가 포함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구 성동구 을은 중구를 다 포함하고 아까 있고. 얘기한 성동구의 금호동과 옥수동만 저에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구가 인구가 한 12만밖에 안 되니까 인구 하한선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성동구를 가져와서 저희가 21대도 이제 그렇게 선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그렇게 종로 중구를 합구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저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여야가 이제 특례 조항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기존 21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선거를 하기로 돼 있죠. 근데 다른 지역들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여러 가지로 뭐 그 거대 선거구가 됐죠. 선거구 획정률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기로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분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기존대로 하게 되면서 또 지역의 또 반발이 좀 상당히 거세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을 하셔야 돼요? 제가 경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체로 경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던데 왜 경선 의원님... 자체가 좀 힘든데 왜 그러냐면 경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본선이 어려워요. 본선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여야의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자 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지역구를 여러 얘기하는 건 어렵고 이제 구도로만 딱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가장 그 민심의 바로미터가 중구죠 사실은. 중구죠. 서울 중구 아니겠습니까? 종로 중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역대 보면은 51대 49 싸움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러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선거를 해볼 만한 거지. 다자 구도가 돼서 이 표심이 분산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하려면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 공천, 시스템 제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하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경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돌파해야 된다. 그냥 가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컨대 그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다자 구도가 되면 1대1 구도가 되지 않아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차라리 당 나가지 말고 이 당 안에서 경선해서 이기는 사람 밀어주자 이런 컨셉이 차라리 낫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죠 이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그렇게 주셨어요. 해야만 이번 본선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관리거든요. 상황 관리, 위기 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관리, 위기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막 그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선의 큰 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통합과 혁신이잖아요. 근데 총선은 어디에 무게를 중심할 수밖에 없냐면 혁신이란 말이에요. 야당은 뭐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현크님한테 제가 요거를 질문해 볼까요?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 다 통합해가지고 공천해주면 총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아픈 공천을 한 거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혁신해야 필수 불가결하다. 그동안 뭐 문제적으로 지적이 됐던 586 청산, 운동권 청산, 뭐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니 저는 단순하게 86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20 제가 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뜨거울 때 저도 한 말씀 했어요. 딱 한 말씀. 2024년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시대 정신이 뭐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자.
저는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우리 2002년, 2004년 대선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 권위주의 정부를 끝나고 민주화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시대의 어떤 요구였다. 그러면서 뭐였냐면 그 당시 삼김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네. 그것도 비슷하다. 2024년이 우리가 시대를 만들어 왔는데 윤석열 정권 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세대 교체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윤석열 정치를 교체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가는 깃틀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이번 총선 아니냐. 그 중간의 의미가 나는 세대 교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 필요하죠. 왜 안 할 겁니까? 그 지금 지역에 있는 올드보이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다 바꿔. 근데 나갑니까? 저는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 예. 진짜 몰라요. 예. 그거요. 제가 예. 좀 잘 아실 수 있는 문제 좀 여쭤볼게요. 성동구. 예. 지금 성동갑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가면서 상당히 잡음이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그 컷오프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퇴근길 뭐 선거 유세를 선거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성동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제 주말 행사 때 네. 요 근래를 못 봤어요. 이제 요 일 나오기 전에 이제 주말 행사 때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예비 후보였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뵙고 뭐 인사도 나누고 저한테 또 어떻게 됐냐고 네. 요거를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얘기도 했는데 네. 다만 기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제 정계 은퇴를 했다 복귀를 했는데 자신의 예전의 지역구인 그것도 이제 전략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전략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공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내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임종석 실장이 이제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네. 조금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네, 총선에서 어려운 지역을 좀 가서 선봉장 역할을 해줬으면 더 어떻겠느냐. 그랬다고 네. 하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지도부만이 아니라 일반 초선 의원들도 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성동구 주민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 내부의 어떤 중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입도 선매 하듯이 본인이 먼저 가서 전략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지역에서 하고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당인으로서 문제적 태도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래서 경선도 하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 전략 지역 같은 경우 가서 이건 내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선 의원들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그런 내용이 상당히 상당히 좀 중론은 있었어요. 그 지금 당에 사실 최고위원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재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번복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뭐 제가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분위기를 전환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성동 갑은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나요? 성동 갑은 전략 공천해서 중구 성동 갑 전현희 위원장, 전권익 위원장이 가 있죠.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좀 여론조사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정필모 의원이 당 선거관리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도 사퇴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네네.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감찰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아니 저도 이제 그 감찰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경위 네. 과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던 실무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무진 얘기하는 당직자? 가장 당직자라고 하겠죠. 예. 그 당직자를 조사를 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해보고 중간에 이렇게 막 그 어떤 일들이 진행돼 보면 네. 보고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침 회의하다 보면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는 이제 보고가 안 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여론조사의 불법성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아예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이런 선정 과정에서의 보고성이 제대로 됐느냐 절차적 네. 과정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예. 유법성 불법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근데 관련해서 오늘 그 새로운 미래 공관위원장인가요? 뭐 맡은 그 조기숙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분이 이거는 그 수사 대상이다. 여론조사 업체. 그거는 이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겠죠. 새로운 미래에서는. 예. 네, 그거는 저희들이 뭐 가타부터 얘기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별로. 근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실무진이 애초에 이 리서치 앤 DNA라는 그 회사가 문제가 많은 업체다라는 보도가 된 것도 좀 드러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거는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불법성 유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예. 과정에서 어떤 보고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조사 업체가 그 해당 지역구 조사하면서 뭐 현역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아니 적합도를 그러면 돌린다든가 이렇게 뭐 되는 이런 것이죠. 문제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그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한병도 의원이 이제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네. 그러면 경쟁력 조사라든가 후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네.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당의 고유의 권한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필요에 따라서 당의 필요에서 하는 것이죠. 당의 필요에 따라서 네, 네, 뭐 이제 현역이 아니, 있더라도 저도 배제하고 마찬가지- 돌릴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4년 전에 예. 전략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예. 전략공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예. 출마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아. 지역에 한 4분 정도가 있었고 네. 이 4분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다른 분을 또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또 지금에 있는 의원들 중에 제 지역구에 또 여론조사를 막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타당 후보하고도 조사를 해보고 예.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게 더 경쟁력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 가다가 제가 이제 한번 제 지역구를 넣으니까 예. 여기에는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타당한가 보다. 그래서 한 번 더 넣고 조사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제가 이제 나는 결론이 나는 것이지. 네. 그러면 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전략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전략적 판단이다. 전략적 판단이 그래서 총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홍익표 대표가 원내대표죠.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홍영표 의원은 공천 배제한 것은 네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경선만 붙여주면 나는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관위 측에 전달도 했었는데 사실 그 4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안고 경선하면 상당히 이기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컷오프한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예요. 근데 가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 공관위의 판단하고 예. 전략 공관위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전략 공관위에 넘겼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렇지 네. 않았나요? 예, 예.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나요? 전략 공관위에서 결정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그 전략 공관위에서 네.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 공간. 그거는 예. 이제 공간위에서 전략 공간을 아마 넘겨서 이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 당이 총선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 이게 매우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짓는 네. 것이 당이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저는 제 입장에서 제 대변인 대변인으로서 수준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떤 제가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그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기는 선거죠. 예,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미 또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다자구도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그 경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 끌어안고 어쨌든 내부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동네마다 나가서 막 무소속 출마하겠다. 혹은 또 국민의힘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오늘까지 민주당 하다 내일부터 지금 빨간 잠바 입고 국민의힘 선거하겠다는 분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총선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예.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공천 아니면 낙천 아니에요. 네. 너무 어렵죠, 이게. 공천 대상이 되면 가서 열심히 뛰면 되는데 낙천 대상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죠.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어쨌든 대체로 원심력이 이제 작용한다고 하지만 네. 그건 의원들의 판단이겠죠. 현역 의원들이 철은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하는데 안 하고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판단인 거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하는데 또 컷오프 됐는데 경선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네. 나가도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그런 지역마다 다 다르다. 각자의 예.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이 당에서 막 몇 선씩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관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참 이게 정치 도의에 맞는 거냐?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네. 당선이 될 수 있냐? 아니 당선이 아니라 뭐 당선을 떠나서 네.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네. 살아온 과정에 대한 완전한 부정인데 부정을 하면 자기 부정이다. 새로운 알을 깔 수 있습니까? 예. 부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화가 안 된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예, 큰 어렵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큰 의미가 없다. 예.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 이 사람의 정치적 인생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네. 이랬어? 깨우침도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구나, 본질이었구나. 그래서 네. 당에서 이렇게 행동했나? 네. 이렇게 다 아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사람을 재인식해주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인의 자세가 아니죠. 자기한테 그럼요. 불리하다고 나한테 공천 안 준다고 그래서 몇선하고 장관하고 뭐 했는 사람인데 그냥 뭐 공천 안 준다고 안 그냥 준다고 뭐 탈당해버리고 그러면- 무소속 출마하고 저도 하도 이번에 평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들어보니까 예. 이 다면 평가가 무섭더군요. 보니까 예. 의원들끼리도 의원들끼리 하는 하고 당원들끼리도 평가하고 예. 보좌관들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보니까 어디서 당직자 보좌관 다 하는 그러니까 보좌관이 각 의원실에서 2명씩 뽑아가지고 예. 360명인가 뭐 그렇고 보좌관이 당직자들이 220명이나 그러니까 된다면서요. 그 다면 평가가 상당히 세다.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위에 들어간 정량 평가에 아주 예. 그 좌우했다고 예.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온 평가인 거지. 그러니까 잘 살았냐라고 하는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정 네. 활동도 있지만. 의정 활동. 윤석열 정권과 그러면 네. 또 제대로 좀 싸웠냐. 뭘 민주당 했냐, 민주당답게 했느냐. 예. 이 평가 기준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이제 요새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기준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당원들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당직자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뭐 보좌관들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 평가 기준은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이제 흘러가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 2%포인트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과반일당 할 수 있겠냐. 뭐 혹은 다 합쳐서 뭐 200석 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미리 예측했습니다.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총선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좀 다선 중진이라든가 또 그런 3선 이상 몇 분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도 열어주고 실제 민주당이 가야 할 어떤 희생 정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시대 세대 이런 정치 교체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칼날이 훨씬 더 세겠구나. 자발적 혁신이 아니라 비자발적 혁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율이 빠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내용과 진통, 고통이 따르겠구나. 그것이 아마 3월 초까지는 이어지겠다. 저는 그게 이제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초까지는 그렇게 가고 그러면 여야가 이제 공천에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는 더 나은 기준이 조용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야, 그래도 좀 시끄럽지만 뭔가 몸부림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고통을 하면서도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요. 그리고 민주당은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3월 초까지 정리하고 이제 대진표가 이제 된단 말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완전히 경선이 끝나고 그러면 3월 10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진표가 작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선대위가 이제 발족이 되고 국민들이 다시 뭐가 되냐면 이제 대진표에 의해서 우리 후보는 이거구나. 그럼 중도 지형도 사실은 그 후보를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은 뭐 하냐면 부분적인 걸 보는 거예요. 시끄럽구나.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중도층도 떠나게 되는 거고 우리 지지층도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당 안에서 지지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뭐야. 투표장에 안 나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기본적 이번 선거의 내부 기류 큰 물결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견제가 있는 거다. 견제 심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유권자의 적극적인 것은 힘은 심판론이거든요. 그리고 소극적인 건 견제론이고. 그럼 저는 적극적인 거와 소극적인 게 맞물려서 심판론과 견제론이 맞물렸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반전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것이 이제 3월 중순부터 해서 한 20여일. 그러면 본진이 다 형성이 됐을 경우에 지역도 이제 지역민들도 완전히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후보는 이런 후보가 나왔어? 어떤 상품이지? 이 상품이야? 근데 중도층들도 그러면 상품뿐만 아니라 이 선거의 의미가 뭘까? 윤석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기인 것이고 이 혁신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론의 반전은 시작된다. 그것은 3월 중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재명 근데 대표가 제가 얘기했지만 3월 중순에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당연히. 민주당이 그럼요. 이거는 내용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걸 극복하고 단일 전선으로서 이제 싸우는 거고. 근데 그 단일 전선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후보들이 결정됐는데 내부를 언제 싸워요? 이거 하나가 싸워야 내가 이기는 거고 당이 살아야 이긴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는 당보다는 나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당을 그래서 막 나가는 사람 당 막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던 우물에 막 침 뱉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나면 전선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 민주당 살아야 된다. 왜?
개인기가 얼마 작용하지 않아요. 총선에서 네. 무슨 당이 개인기가 중요하다. 당이 중요하고 윤석열과 얼만큼 싸울 수 있냐 이 에너지를 모으는 싸움인데 그러면 다 같이 와야지. 네.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다예요. 이건. 네. 그때부터는 민주당은 그럼요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파열음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 문제를 좀 지적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 안에 이게 언론 때문이 제일 언론 보도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만 좀 잘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대표님의 생각도 일견 네. 동의하는 면도 있는데 네. 이건 예견된 거예요. 이것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지형이 네. 나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럼 언론 지형 우리가 딱 평가해봤을 때 네. 민주당을 도와줄 수 있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만약에 분열하면 더 까겠죠. 네. 네. 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판한다.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비판의 칼날은 더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 언론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네. 그렇지만 저는 내부의 기류가 이 도대의 민심의 물결은 너는 큰 대세가 형성이 돼 있다. 대화가 흐르는 것처럼 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3월 이제 중순에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죠 다시. 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네네. 결국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 두 개의 쌍특검법이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예정된 수순이라. 예정된 수순이죠 이거는. 그래야 될까요? 예정된 수순이고. 근데 조금 뭐 일찍 아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은 좀 일찍 했어야 됐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긴장했을 때 1월 초에 확 했더라면 그렇진 않아요. 달라졌을 수 있다. 이거는 대장동하고 김건희 특검은 네. 계속 살아있는 이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와서 민주당과 협력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어려웠다. 이탈표의 얘기는 김용남 전 의원의 분석인 거고 네. 저기는 내부 기류가 지난 1월 달이 됐든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이탈표는 없었을 것 같고 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치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2대 총선에 그럼 다시 또 당연히 해야죠. 예. 재추진해야죠. 어제 다 의원들 나오면서 특검 다시 재추진하자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금 디올백까지 해서 다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특검법을 하겠다는 게 조국 혁신당 혁신당의 그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도 네.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네. 계속 살아있는 이슈예요. 언젠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또 했어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 또 안 할 겁니까? 또 할 거 아닙니까? 특검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이슈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는 정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그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국을 만드는 것이 4월 총선인 거고 예. 총선 이후에 이제 저는 또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 갖고 되는 거냐고요. 또 집권 세력의 분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예. 항상 자신의 에너지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세력들이 또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 분열에 의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세상에 안 되는 일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 갖고 안 됐는데 의외로 다른 쪽에서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살아있는 이슈고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특검은 나는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살아있는 이슈고 네. 이 정권이 가는 한 계속 이 문제는 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 또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일 확실한 중요하죠. 견제가 네. 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고속도로도 사실은 심각한 거고요. 그거 해야죠. 명품백도 그렇고. 아니 오늘 어제도 딱 끝나고 나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다 해서 특검해야 된다. 예, 반드시. 뭐 국정조사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그러면 이제 추후에 특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최상병 특검도 사실은 중요한. 그것도 해야죠. 예,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얼마나 윤석열 정권 두렵겠습니까?
지금 최상병 건 지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고발 사주권 관련된 부분도 나와 네, 있고 예. 지금 양평고속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홍익표 의원이 얘기하시더군요. 네, 유가족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네. 그거는 좀 미루기로 했다고. 유가족들은 이제 이런 특별조사위원회 네. 거길 더 지금 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조위에 특조위. 여당과 예, 정부가 해야만 제대로 사실 된 추후에 그것이 결론이 나고 나서 네. 더 탄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야당만 가지고 해서는 사실은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어떤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것을 가지고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실 있는 이제 특별법을 예, 특별을 만들고, 조사를 하려면 예. 반드시 이제 정부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여당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 이재명 대표한테 1대1 방송 토론. 여러 언론사의 요청이 있어서 나는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면 1대1 토론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민주당은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는 딱 그걸 보고 네. 이제 아마 3월 중순 이후에 네. 전략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역대 총선을 앞두고 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회담이요? 네, 이렇게 1대1 대담 토론 네. 했던 적 있어요?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에이,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제가 딱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전인가요? 여론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총선을 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고 싶은 것이죠. 그걸 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가 가장 좋은 판이 뭐냐? 예. 1대1 대담. 예. 이번 선거는 한동훈과 이재명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야권 심판론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구도로 좀 만들어내는 거고 예. 그거에 준동하는 세력이 어디냐? 지금 KBS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네. 아주 짜여진 각본으로 예. 제가 좀 심한 얘기하면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역대 총선 앞두고 무슨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대선 토론도 아니고. 대선 토론도 아니고 대담 예. 그 이전에 했어야죠 그러면.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정책과 관련해서 작년에 하자고 할 때는 정책 가지고 할 때는 건 아는데 이런- 지금은 이 총선에 아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를 보면 네. 하수에 하수 예. 얕은 수를 써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응할 필요 없다.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하면 이걸 왜 응합니까? 이거 예. 응할 필요도 없고 예. 결국 총선은 거대한 싸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 평가죠.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예. 무슨 한동훈과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그거에 지금 보면 지금 거기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 대응할 이유도 없는 예. 거고 한동훈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정치적 훈련을 더 받고 와야 돼요. 공부도 좀 더 하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예.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예실이 있고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와야지 그냥 어줍지 않게 어디서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막 그냥 떠들고 다니는데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싶은데 너무 공중부양된 듯한 느낌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예, 공중부양돼 떠 있다. 예. 땅을 딛고 일어난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정치하다 보면 지역민들 만나고 예. 아까 경선하러 다니고 인사하고 예. 그러면서 현장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다져가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정책도 공부하고 의원 간에 사실 정책 조율도 하고 의견 교류도 하고 여야 간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는 예. 비방의 언어, 저주의 언어, 조롱의 언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런 면에서 이런 가벼운 사람을 조금 더 공부시키고 네. 여당은 좀 준비를 해줬으면 예, 좋겠다 이런 예. 거죠. 진지한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나와서 입씨름할 이유가 없다. 예, 민주당이 그런 거에 저는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 토론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 예. 안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 대변인 예. 박성준 의원이 예. 보시기에는 그런 거 지금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선거운동 하기도 바쁘고 예. 예, 전체 지역에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한가하죠.
아, 본인 출마도 안 하니까. 출마도 안 하고 겁먹어서 출마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겁먹어서. 그 전에 불출마 선언하는 건 겁먹은 거죠, 사실은. 아, 장수가 전장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수는 저는 처음 봅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전쟁판이 열렸는데 장수가 뒤로 숨어버린 격이다. 그럼요. 숨어서 말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다.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죠. 완전히 싸워야죠, 자기가. 가장 험지로 가서 싸워야 될 당대표가. 그래서 거기서 깃발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깃발은 뒤에서 들고 싸웁니까? 그러니까요. 말싸움만 하겠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그거. 아, 그래요? 뭐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 뭐 부산에 가서 산업은행 이전 뭐 등등. 광주는 또 안 가요. 호남 지역은 지금 안 갑니다. 간다고만 말을 하고 실제로 안 가요. 개발 이슈와 이제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이익 투표를 자극하는 거죠. 이익 투표. 그 동안에는 이념 투표를 이렇게 해오다가 지역에 가서는 개발 이슈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리, 또 나의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신뢰가 기반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신뢰합니까? 저는 그냥 왔구나. 이 총선을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목련꽃이 피기 전인가요? 피면 서울이 그러면 아니 김포가 서울된다고 이미 이전에 하지 뭘 이렇게 어려웠어요. 왜 지금 한다고 합니까? 그거 하나 해서 실행력을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실행력을 보여준 정책이라든가 업적이 있으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내가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무능이잖아요. 무능이다. 의사 파업 문제는 여론이 어떤 것 같아요? 동네에. 이제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의사들 정원수를 늘리면서 상당히 효과가 얻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해석해요. 뭐냐면 이 투표장에 나오는 층은 적극 지지냐 적극 반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표현을 하는 층이. 그러면 의사협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고 본 거예요. 기득권층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협회는 전형적인 자신의 문제이고 이익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익 투표인데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던 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 세력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 투표장에 저는 적극적인 반대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집단. 그것이 저는 윤석열 정권 4월 10일 총선의 가장 패착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이 의사 증원 문제가 4월 10일 총선에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높이고 상당히 좋은 쪽에서의 이루어진 안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세인데 저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또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나면 저는 그것도 좀 우리 장 앵커님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폭 상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 역대 대통령 초반에 35, 40 이렇게 되는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35에서 아니 한 38 갔으면 소폭 상승이고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낙제점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 올라서 39%. 여전히 낙제점 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월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중도층이라든가 우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죠. 그리고 총선 전국이고 저쪽은 결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3월 중순에 또 다른 양태가 전개돼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4월 10일에 총선 승리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4월 10일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엄청나게 간절하고 왜 그러냐면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간절함과 절실함의 크기 그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병립한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실하지만 또 자신감 있게 가야 된다. 이걸 그래야 그 큰 대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드러난 부정평가 여론을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할 결심은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야당들이 그 투표할 결심을 국민들이 그렇죠. 흔쾌히 이번에는 이 사람도 지지해야겠다. 흔쾌히 투표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